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마치 뱀 노구리들이 오랫동안 자다가 이어서 나오는 그런 기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50%까지 40% 50% 우리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국리에서 널리 알려주는 우리 명예회장께서 이 모임을 1회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우리 뒤에서 130회가 됐습니다. 정말 가기에 부양한 됐습니다. 오늘은 마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그런 열정적인 여름이 오듯이 강의하시는 분도 제가 지난번에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 나이는 저희들 비해서 좀 뒤따라오신 분 같지만은 나는 이제까지 이 나이대로 뭐 했나 하고 반성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 학과의 최동찬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인쇄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점에도 입고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얼른 뺏어갖고 3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한테 제가 내는 퀴즈를 맞힌 3분한테 제가 사인해서 이 책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혹시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와, 역시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시대의 정말 진정한 리더분들이십니다. 제가 이 청산 포럼에 나와서 여기 계신 우리 회장님이나 또 이사장님이나 또 장관님이나 이렇게 뵐 때마다 참 대한민국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신 분들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다시 제가 강연을 할 자리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2019년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이전이고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 이거 진짜 올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가 오면서 디지털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됐죠.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요. 요새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형님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토론 주제로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숙제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새로운 인류의 문명 변환이 정말 깊숙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2년 동안 Change 9이라는 책을 또 하나 썼는데 그거는 이제 보편적인 디지털 문명 시대에 알아야 할 일들을 좀 다뤘고요. 이번에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알기 쉽게 누구나 어떤 국민이든 알기 쉽게 이게 대체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그걸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그러니까 강연의 제목은요, 이 디지털 대전환. 그럼 우리가 뭘 바꿔야 될까? 뭐가 엄청난 전환이 있으면 바꿔야겠죠. 심지어 코로나 이후를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온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새로운 노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표준,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뀐다는 거니까 그럼 나도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 메타버스라는 큰 세계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디지털 대전환은 본격화됐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가 되었다. 제가 이게 첫 번째 책에서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포노는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고요. 사피엔스는 호모사피엔스의 약자. 그래서 스마트폰을 든 신인류, 이게 포노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오장육부가 아니라 인간은 이제 오장칠부다.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 인류가 바뀌니까 표준 문명도 바뀌고 시장 생태계도 일자리도 다 바뀌죠. 어제 마침 제가
원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미래산업 일자리위원회를 했었어요. 제가 뭐 당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하자 그러면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어제도 가서 이제 이 새로운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표준 인류가 바뀐 것 좀 인정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표준 인류가 바뀌면 표준 세상이 바뀌죠. 이미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이 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 그러니까 석유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그 다음 투자 기업인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이 폰을 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는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기업 가치가 너무나 올랐습니다. 애플이 3,200조,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2,600조.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코스닥 코스피를 다 합하면 2,600조입니다. 주식을 왜 사냐 하면 오를 것 같아서 사죠. 미래 기대치라는 얘기죠. 전 세계 자본이 냉정하게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기대치, 성장 가능성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이게 지금 팩트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4위예요. 471조. 471조 대 3,200조는 근데 좀 너무 심하죠.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왜 전 세계 인류가 모바일로 심지어 투자도 막 할 수 있게 됐는데 대한민국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고 왜 이 애플이니 MS니 구글이니 아마존이 테슬라니 이런 기업에다가 다 투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계기가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올릴까? 그럼 이미 그 기대치를 잔뜩 받고 있는 기업들의 DNA를 읽어서 이들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파악하자. 그 다음 그걸 우리 DNA에 붙여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게 이 책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2,200조가 됐고요. 구글이 2,200조가 됐고요. 아마존도 2,000조를 넘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죠. 왜 이럴까요? 자,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테슬라가 1,367조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는 압도적으로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버는 도요다예요. 도요다가 지금 일본 시총 1위예요. 일본의 미래 기대치가 제일 높은 기업이죠. 근데 359조. 작년에 950만 대를 팔았고요. 역사상 최대로 많은 돈을 번 게 도요다예요. 그런데 작년에 테슬라는 100만 대 겨우 팔았고요. 이익도 비트코인 팔아서 올렸어요. 아니면 적자였어요. 비트코인으로 무려 3천억을 회사에서 벌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주가 보세요. 1,367조. 왜 꼴랑 150만 대 올해 판다 그러는데 그 회사에 저렇게 많은 돈, 도요다의 3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 저는 시각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약간 또라이로 취급합니다. 그럴만도 해요. 맨날 뭐 트위터에다가 뭐 올리기나 하고요. 그 다음 금융이라 그러면 나는 코인 경제 갈 거야 그러죠. 그뿐인가요? 비즈니스 하는 방법도 아주 황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캐시, 신용카드 하나도 안 받습니다. 오직 모바일 결제. 그뿐이 아니라 광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난 한국에 상륙한 이후로 한 번도 TV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거의 안 해요. 하도 뭐라 그러면 가끔 해요. 그럼 광고를 누가 해줄까요? 유튜브에서 차를 산 사람들이 해줘요. 그래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전기차 판매 1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신청하면 내년쯤에 잘하면 받아요. 야, 뭔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노말과 다른 기업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 근간은 이들은 오직 디지털에, 이 오직 디지털에 자기의 이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여러분, 이들이 성공한 비결은요, 인류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라고 아무도 안 그랬는데 다 샀고요. 또 유튜브 보지 말라, 안 봐도 돼, 그런데 다 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을 한 거죠. 즉 인류는 스마트폰을 들자마자 이 디지털 기업들을 경험해봤더니 생존에 유리하더라라는 정말 이 근본적인 판단에 의해서 옮겨간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교통,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제조, 거의 우리 모든 일상에서 인류의 표준은 바뀌었습니다. 2010년에는 택시가 표준이었어요. 누구도 이것보다 나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버가 표준입니다. 우버나 우버 이사 서비스, 폰으로 앱으로 불러서 타는 이 서비스가 세계인이 하루에 이용객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규제하고 있죠.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5나라만 규제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게 옳다고 믿고 있는 사이에 인류의 선택은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150조 정도 되는데요. 메리엇, 하이엇, 힐튼 합해야 한 100조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는 2008년에 창업한 기업이니까 없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 세계 호텔보다 왜 더 높은 가치가 됐을까요? 인류의 호텔을 또는 내가 잘 숙박을 정하는 스타일이 바뀐 거죠.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꾼 게 이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KB, 신한, 이런 금융그룹의 시가총액 합해야 30조가 채 안 되는데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합하면 40조입니다. 나온 지는요, 이제 한 3년 남짓 됐어요. 은행의 표준은 모바일이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1000개의 은행 지점이 사라졌습니다. 막을 수 없는 인류의 진화, 선택이 다 바꾸고 있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송의 표준도 유튜브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저녁 7시에 유튜브를 봅니다. KBS는 표준일까요? 아니에요. 소수자를 위한 방송일 뿐입니다. 제가 무서운 건요, 인류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강요해서 뭐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 이미 싹 사라지면서 세계 경제가 인류의 자발적 선택을 이끌어내는 기업들로 가득 차버려. 그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명확하게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표준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030년을 준비하려면 이 노말에서 벗어나야겠죠. 우리가 세계의 선진국이 되려면 이제 이 새로운 표준, 뉴 노말에서 프로젝션을 해서 2030년에 어떻게 될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면 자율주행차다, 메타버스다, 디파이다, CDBC다, OTT다 하는 새로운 거의 모든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낼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걸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뉴노멀이죠. 우리가 이미 지금도 표준이 바뀌었고요. 당연히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무서운 데이터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세계관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근데 또 하나의 혁명이 겹쳤죠. 그게 뭐냐? 여러분이 만드신 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도, 이게 사실 우리 OECD 가입했을 때도 되게 고생했었죠. 어떻게 해도 크게 좋을 것 없는 건데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역 규모, 국민총생산, 국방력, 거의 모든 걸 평가할 때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탑10 안에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혁명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간, 아니 길게는 50년간
개발도상국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했죠. 그래서 현대인류 100년 사이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개도국을 거쳐 선진국이 된 나라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선진국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배울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그냥 돼버렸다는 거죠. 개발도상국은 어떤 나라냐? 항상 베낄 게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제품, 서비스, 금융 갖다 놓고 베끼는 게 우리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막 지식을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역량만 갖춰놓고 회사에 들어오면요, 빨리 베끼자, 더 나은 걸 만들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200개의 나라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대한민국만 성공한 거잖아요. 문제는요, 성공을 하고 나니까 만들 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베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SLBM이라고요. 저 대단한 무기입니다. 세계 8개 국가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게 있으면 핵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저게 잠수함이 밑에 쫙 가고 있으면 핵을 공격하는 순간 저기서 핵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핵우산과 같은 거라고 하죠. 이걸 우리나라 개발했어요. 저는 기계과 교수니까 저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여러분, 건물 3층 높이의 그 무거운 미사일을요, 바다 밑바닥에서 쏘아 올려요. 이것도 어렵겠죠. 그런데 군사기밀이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깡통이 터지고 그 미사일이 심지어 똑바로 날아가서 800km를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데 1m 안에 떨어지는 걸 KBS 뉴스에서 보여줬어요. 어떤 과가 모여서 해야 되냐? 기계과, 물리학과, 우주항공, 통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까지 다 모여서 해야 돼요. 혹시 대학교 때 이런 융합적이고 새로운 거 개발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우리 없어요. 네. 이런 거 있으면 어디 가서 도면이나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만들자 했죠. 그런데 배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 1등이고 이제 장갑차나 우리 K9 자랑하고 그러지만 베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이런 걸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만들고 하는 교육체계, 그런 걸 만드는 조직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 베끼는 걸 위해서 상명하복, 조직은 스피드 위주로. 거기다가 이게 거대한 성공을 거뒀으니까 어떨까요? 모멘텀이 굉장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주력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새 TSMC하고 싸우는데 벽에 부딪혀 있다고 하죠. 왜 벽에 부딪혀 있다고 하느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누가 앞서가 있는 걸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가서 개선하는 건 잘해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건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난감한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어려우면 일본과 독일이 포기했겠습니까?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휩쓰는 나라가요. 이제 TSMC, 우리나라, 인텔, 미국, 이 세 나라밖에 없어요. 5나노 이하의 제조 공장에 도전하는 나라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한 여러분의 이 후손들이, 아이들이요, 여기 가서 이걸 해야 돼요. 미치는 거죠. 지식 수준이 못 쫓아와서 죽으려고 합니다. 또 폰도 접어야 되고요. 자동차, 저희 내연기관 가르쳐요. 엔진 중요해. 근데 회사 가면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입니다. 아직까지 레이저, 라이더, 레이더 이런 거 가르치는 과목도 없고요. 과목을 바꿀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대학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했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다 대동단결해서 대학에 요구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등록금 동결. 그죠? 네. 우리 이사장님이 진짜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입시, 미국처럼 수신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옛날처럼 그거 좋더라. 수능을 시험으로만 보자. 얼마나 당당하고 정당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수능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도 시험으로만 평가받는 애들이 이런 거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레이저, 라이더, 레이더 이거 하나만 해도요, 몇십억씩 장비가 드는데 대학 기계과마다 그거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돈이 어디 있어요?
운영도 힘들어요. 등록금 동결한 게 뭐 항상 물가 상승률의 절반 이하로 법으로 잡아놨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건 전부 미국이 만들까요? 인터넷을 발명해도 그렇고요. 전기차에, 자율주행차에 뭐 여기서 미국이 안 하는 게 뭐가 있죠? 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따라하고 이런 걸 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들려면 그런 인재를 키우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 모델이 미국에 있네요. 미국은 어떤가요? 대학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요. 심지어 등록금도 완전히 풀어주고 연구할 때 연구하고 교육할 때 교육해라. 거기다가 애들도요. 너희들 맘대로 뽑아. 너희가 어떤 역량을 가진 애들을 뽑든 그건 결국 승부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컴퓨터 코딩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막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00년간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기술의 패권을 갖습니다. 창의적인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아니 미국은 왜 자기네들이 달러 패권이 있는데 디지털 경제하라 그러고 코인도 개발하고 NFT도 하고 우리는 다 아니 왜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규제를 만들지? 그죠? 왜 그런지 법학하시는 분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할 것만 해. 내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딴 거는 할 생각도 하지 마. 이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맨날 남의 거 베끼는 것만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시스템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만 할 거니까 그 규제만 있으면 되는 거죠. 반면 미국은요. 내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 빼고는 다 했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코인도 만들고 뭐 온갖 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디지털 금융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새 새로운 경제를 만들게 되었네. 그럼 전 세계를 지배해 가는 거예요. 일자리도 보십시오. 요즘 뭐 이런 플랫폼 기업뿐인가요? 은행, 유통 할 것 없이 전부 디지털 한 사람만 뽑아요. 빅데이터 했어? AI 했어? 너 코딩 할 줄 아냐? 이런 사람들은 막 대학 졸업하자마자 초봉이 1억이 넘어요. 반면 아닌 사람들은요. 되게 힘듭니다. 왜? 오프라인 관련된 일자리들은 점점 줄어나가니까요. 문제는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 대학의 혁신은 왜 안 하는 거야? 대학을 좀 바꿔야 돼 이러지 않고요. 이번 선거에도 핵심이 뭐였어요? 대학은 앞으로 수시 없애자. 야, 아무런 발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요. 우리가 그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지어 게임 기업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 요새 막 글로벌하게 K-팝이 이런 거 되게 뜨잖아요. 이런 데는 메타버스 NFT로 다 투자한대. 그런 인력만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과목이 없습니다. 학교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표준적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 대한민국에 찾아온 거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이걸 해놓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버, 에어비앤비, 뭐 디지털 코인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옛날 개도국의 그 시절처럼 살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미 우리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막 전진해야 되는데 그 발판을 이 만들어줘야 될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출발은 내 마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혹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 이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선진국 됐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아까 우리 뭐 이사장님이나 우리 박동선 회장님이나 또 여기 장관님 옛날에 있었던 에피소드 그때 어려웠을 때 말이야. 맞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 베트남이 될 수도 있다 했지만 안 됐죠. 그리고 엉뚱하게 선진국이 됐어요. 이게 누가 했을까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요. 정말 저는 지금의 이 어르신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살아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였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여기가 이론의 출발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걸 깬 게 우리나라예요. 100년 인류 현대사의 유일한 기적. 여러분이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요,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거기서 살아야 될 아이들이 격이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격이 다른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규제라는 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힘이 반이 있고 부작용의 힘이 반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늘 혁신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 대한민국이 혁신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봐야 전 세계가 쓸 거 아니잖아. 그러니 우리는 전 세계가 쓰고 나면 찌끄러기 받아가지고 규제한 거 잘 마무리하면서 나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아니라 적당한 규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고 혁신의 힘을 가져야 할 때 내 마음에 전면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를 정리해봤어요. 첫째가 세계관을 바꿔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요? 참 대한민국만큼 복잡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았어요. 뭐 여기 더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데 제가 세계의 세상을 배우면서 개도국을 살아냈고요. 그리고 50대가 되니까 갑자기 선진국이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계관은요, 굉장히 복합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 더 그 변화에 한 번 더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계관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요, 스마트폰을 들고요, 완전히 다른 신세계, 상상의 대륙, 디지털 신대륙을 발견했고 글로 몽땅 이주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명의 앞문을 열어줘야 될 리더라는 거죠. 그걸 저는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와 같다고 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나서 소위 유럽 작은 국가들이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나라죠. 그게 출발이 식민지였어요. 맞죠? 그래서 이 인류는 식민지라는 모든 걸 새롭게 개척하고 운명을 확산시키고 퍼뜨려야 된다는 그 철학에 지금 의해서 전 세계가 서구 문명 중심의 표준 문명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이후에 축적된 힘이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1차 산업혁명 결과로 전 세계가 식민지화됩니다. 그때 조선이 망했습니다. 왜? 표준 문명 대전환을 잘못한 거죠.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아예 서구 문명으로 완전히 싹 바꿔버렸죠. 그게 불과 우리보다 70년 앞섰던 일입니다. 그 교훈이 우리한테 남기는 건 전 인류의 표준 문명 대전환이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만든 기업들 한번 볼까요? 구글이 만든 유튜브, 세계 최대의 방송국이에요. 본사 뉴스룸, 스튜디오, 사업,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아무나 찍으래요. 그리고 폰을 통해 그 상세하게 대륙에 올려놓으래요. 그럼 아무나 다운로드 받아서 보랍니다. 그래서 가서 벤치마킹 할 수가 없어요. 아마존 쇼핑몰,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고요. 지금 2200조가 넘는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방문을 할 수가 없네요. 페이스북도, 또 애플의 앱스토어도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그러면 전 세계에 지점 쫙 깔고 무역해서 상점에서 막 팔아야 돼. 이 시대의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오직 상상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륙, 폰이 없으면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대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쭉 키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전 인류가 옮겨가게 된 거죠. 이제 이게 표준이 된 겁니다. 그럼 디지털 신대륙에 사는 게 우리 표준 문명이 된 거죠. 이걸 따라해서 우리가 비교적 잘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이분들 김범수 의장이나 이해진 의장이나 다 유학파 아닙니다. 국내파예요. 사실 유학을 가도 배울 게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특이한 게 뭐냐? 디지털 인터넷은요, 커뮤니티만 가입하면 누구나 다 오픈소스 갖다가 너도 써 지식을 전 세계에 공짜로 확산시키고 퍼뜨리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범수 시장이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을 제끼고 대한민국 주식 부자 1위가 됐다고 하죠. 근데 지금 보면요, 맨날 국회에 불려가서 털립니다. 골목상권 침해했다, 뭐 잘못했다.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마윈. 여러분, 그 사람은 영어학과 나와서 취업도 안 돼가지고 고민하던 사람이요. 늦깎이로 창업을 해서 인터넷 세계 최고의 이용자를 가진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20대인데, 와, 내가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다 봐요. 야, 구글의 레리 페이지, 마크 주커버그, 제프 베조스, 얘들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와, 우리나라에는 카카오의 김범수,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이러면 그 청년들이 꿈을 꿀 때 저 사람들이 롤모델이 아닐까요? 제가 1991년에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 유학을 갔을 때요. 그때 막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막 그 가능성이 퍼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만나서 이 인터넷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걔들은요, 전공 불문하고 인터넷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친하던 인턴하던 애가 있었대요. 걔가 어떤 회사에 취업해서 인턴을 하다가 취업을 하고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딱 5년 만에 4.2 밀리언, 약 한 40억의 돈을 받고 엑시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를요, 친구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북미에 있던 청년들은 내가 코카콜라를 만들 수는 없어. 그죠? 내가 새로운 올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대결할 수 없어. 내가 월마트를 능가하는 마트 체인점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이 새로운 신대륙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시작하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그때 우리는 그거에 크게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교보문고 가서 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위인전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저께 서울대학교 학부 1학년생들한테 가서 너희들 이 사람들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름도 잘 몰라요. 저는 에디슨을 보고 컸고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는 거 보고 엔지니어의 꿈을 꿨었습니다. 그런 모든 롤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의 롤모델은요, 서울대 입학생. 왜? 학교 가면 경축, 플래카드, 서울대 입학.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롤모델은 대치동 일타 강사예요. 꿈이 없는 나라가. 다행인 건 뭐냐? 쏙쏙 모르는 사이에 잘하긴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막 한대요. 그래서 와, 너희들 그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커뮤니티에서 배운대요. 인공지능 가르쳐주는 커뮤니티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학습한대요. 얘들이 왜 그런 길을 가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가입해서 지식을 얻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식민지를 개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더리움 들어보신 분? 이더리움 난 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비트코인에 이어 넘버 2의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 친구인데요. 15살 때 이 암호화폐 관련 논문을 처음 씁니다. 야, 네가 그걸 중학생 때 어떻게 써? 그랬더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형들이랑 얘기하다가 야, 이거 머리가 좋으니까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19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더리움을 출시합니다. 그 1년 만에 학교 그만뒀어요. 왜? 나의 히어로들도 보니까 대학 중퇴가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빌 게이츠도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스티브 잡스도 다니다 그만두고. 이 동네는 거기서 지식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킹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게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여러분, 이 비탈릭 부테린이 2주 전에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했습니다. 그것도 인터뷰 기사 제목이요, 암호화폐 세계의 명과 암. 와,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1995년생, 만 27세입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지금 시가총액 얼마일까요? 442조 원입니다.
전 인류가 선택해서 442조 원의 것을 만든 거죠. 물론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왜? 불법이니까요. 여러분은 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신경제를 창출한 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규제로 다 걸어놓는 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인재가 많은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수능 하나로 서울대만 바라보고 그걸 통해 나중에 시험 잘 봐서 좋은 회사 들어가는 인재가 많은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알파고의 소스 코드를 개발해서 유명해진 이 김태형 군. 근데 결국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로 갔어요. 왜? 초봉이 2억 5천이에요. 또 최훈민 대표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더라고요. 왜 중퇴했냐 했더니 공부하고 싶어서. IT 특성화고에 진학을 했대요. 그래서 코딩을 좋아해서 그렇겠네요.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첫 코딩 시간에 선생님이 20년 전 코딩 기술을 가르치더래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한국 현실이야. 하고 싶은 건 어디 가서? 대학 가거든 해. 그래서 그냥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코딩을 공부하려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왜? 비탈릭 부테린이 내 롤모델이거든요. 단 한 번에 암호화폐 관련 수업도 듣지 않고 이걸 만들어냈는데 그런 롤모델이 눈에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 세계가 연결되는 커뮤니티에서 자기 지식을 쌓고 거기서 코딩 지식을 익히면서 IT 대안학교를 통해 졸업합니다. 누군가가 사회에서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사피라고 삼성에서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것만큼은 그래도 좀 훌륭한 엔지니어들 양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20살 때 창업을 했고 만든 회사가 테이블 매니저라고요. 요새 수천 개의 기업이 가입한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인공지능으로 식당 예약을 해드려요. 들어보셨죠? KT하고 콜라보 하는 겁니다. KT는 음성인식을 담당하고 얘는 식당의 그 복잡한 시스템을 예약하게 만드는 걸 제공하죠.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써서요. 언제 쿠폰을 날리면 식당의 효율이 최대로 나오는지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야, 그걸 배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책에 쓴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고요. 멘토가 필요하고요. 멘토가 끌고 가서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거기서 소스코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튜브에서 학습해야 될 거 짜르르 알려주면 그걸 통해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지식을 인터넷으로부터 흡수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인재관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여러분 5살 때 미적분을 풀어서 되게 유명했던 송 박사님 기억하시나요? 그 송 박사님 잘 안 됐죠? 네. 왜 우리는 송 박사 그런 천재가 나오면 일단 교수 만나서 천문학, 물리학, 노벨상 이런 거 할까요? 그와 경쟁하던 똑같은 나이에 요 친구가 있습니다. 허사비스라고 하죠. 영국의 대표적인 천재. 9살 때 체스 대회에서 세계 2등을 했어요. 저 친구는 그럼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이건 좀 알아봐야겠죠. 어려서 게임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모님한테 되게 두드러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좋은 머리로 게임을 개발해서 거대한 돈을 벌었고요. 나는 게임을 좀 더 심오하게 해보고 싶어 그래서 케임브리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회사 하나 크게 해서 판매하더니요. 나는 지식에 더 목말라. 그리고 뇌인지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 뇌과학과 컴퓨터를 같이 한 거죠. 33살 때 옥스퍼드에서 뇌과학 박사가 되더니 만든 게 알파고입니다. 그 알파고를 구글한테 5천억을 주고 팔았던 거죠. 지금은 그 다음 단계의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니까. 우리는 정형화된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룰은 이렇게 해야 돼. 애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뭘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새로운 신대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가 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2003년에 위키피디아가 나오고 브리타니카는 망했죠. 결코 혁신은 과거의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2005년 유튜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국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추락해 버렸어요. 쓸어갑니다. 2008년 에어비앤비, 2010년 우버, 이런 모든 혁신이 등장하고 그것도 인류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표준 플랫폼으로 성장했죠. 코로나가 온 이후에는 이 속도가 2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고 그걸 주도하는 MZ세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뉴노멀을 받으려면요, 저도 뭐 50대 후반이지만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이 인간의 기본적인 걸 내려놓자는 게 아니라 인류의 기본적인 표준 생활 방식은 바뀌었다.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인류가 지금 매일매일 선택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고요. 그걸 들여다보면 M세대가 그 표준이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M세대 다음 세대가 누구냐? 바로 G세대입니다. G세대는 1995년 이후 태생,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쓴 첫 세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청년들이 대부분 다 95년생들입니다. 이들이 왜 다르냐면요, 제가 이제 최수천 교수님하고 진화론적 접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뇌가 직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쁜 꽃을 찍으시면 이게 무슨 꽃인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네이버에 아예 이미지 검색이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나와요. 제가 어릴 때 되게 뭐가 궁금해요. 와, 이 풍뎅이가 이만하게 잡혔네. 이건 뭘까? 어디 갔다 물어보죠?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혼납니다. 귀찮게 이런 걸 왜 물어보냐고. 왜? 생물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아니면 어디서도 지식을 흡수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새 애들은요, 딱 눌러서 검색하면 뭔지 딱 나와요. 심지어 그게 가격은 얼마고 누가 파는 거 어디. 그러면 생각이요, 계속 바뀌지 않을까요? 자, 뇌라는 거는요, 지식을 많이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시즌날 줄로 얽혀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한다고 해요. 이건 뇌과학자가 밝혀놓은 과학적 사실이죠. 그럼 그렇게 순식간에 빠르게 많은 지식을 흡수하고 그 호기심을 계속 발동시키면서 지식을 확산하는 이 G세대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익숙한 세대가 그래서 만들어낸 세상을 우리가 요즘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던 디지털 신대륙으로 우린 이미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 폰 없으면 못 살 만큼 이걸 바탕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진화된 모습 전체 거대 생태계를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메타는 초월, 버스는 유니버스, 세계라는 뜻입니다. 초월적인 세계.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차고 계시나요? 웨어러블. 요새 많이 차시죠? 그럼 이 데이터가 어디 남는지는 아세요? 볼 수 없는 공간, 디지털 대륙에 남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남아요. 하루 몇 시간 잤는지, 깊은 숙면을 했는지, 심지어는 코 고는 소리까지 녹음해줍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이. 그럼 나의 삶의 흔적이 어디 남는 거예요? 디지털 대륙 안에. 그걸 메타버스라는 공간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10대, 20대가 등장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로블록스나 메타버스라는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건데요. 로블록스 혹시 들어보신 분? 네, 이거 애들이나 손자에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건 어떤 거냐? 게임이 우리는 닌텐도 게임 같은 거 회사에서 만들어주면 했잖아요. 얘들이 얼마나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지 게임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회사에서 아무 게임도 안 만들어줘. 그런데 800만 명이 이미 게임을 개발했고요. 놀랍게도 5,500만 개의 게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게임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데리고요. 이런 식으로 놀아요. 놀이터예요. 거기다가 미국 10대의 60%가 가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앞으로 10대들한테는 당연한 건가 보다. 그러면서 이것과 유사한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포트나잇 이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왜? 조금 있으면 저게 인스타그램 같이 되겠어. 이런 기대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의 혁신을 해보려고요. 이번에 우리 대학교 학생들한테 로블록스로 게임 만들기를 시켜봤습니다. 제페토로 캐릭터도 꾸미고. 그럼 금방 하더라고요. 왜?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단언하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는 다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면. 근데 저게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가 저걸 수업하기 위해서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를 시도해봤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치매 예방으로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왜 좋냐? 제가 기계과 학생들한테 요새 자동차 모델링 하려면 컴퓨터로 모델링 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 소프트웨어를 딱 열었더니 비슷해요. 아, 그렇지. 여러분 게임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세요. 여기서 일로 막 뛰어가면서 점프하고 하는 게임을 만들려면 장애물이랑 건물이랑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모델링 하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응용해서 이 게임 만들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들이 다 만들어요. 얼마나 쉽게 됐으면. 동시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얼마나 애들이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가 대학교 왔을 때 2005년도 요때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디자인 싱킹 과목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의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1학년 공학 설계 과목을 다 하게 했어요. 핵심이 뭐냐? 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3차원 공간 이해 능력을 키우려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 애들은요, 그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건축학과, 뭐 디자인학과, 또 공대 이런 데 가면 얘는 그냥 다 할 줄 아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800만 명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이 만드는 세계는 어떨까요? 앞으로 더 디지털화되기 쉽겠죠. 이런 모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10대와 20대가 노는 이런 플랫폼들을 봤더니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세계 10대 기업 중에 5대 기업이, 5대 기업이 전부 메타버스라는 신시장에 지금 막 진출하고 투자하는 중입니다.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주가 폭락이 있었지만 왜? 메타버스에 끌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아직. 근데 메타로 왜 바꿨냐? 페이스북에요 30세 이하가 아무도 안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야 어차피. 그런데 세계 27억 명이 맨날 들어와서 거기다 해시태그로 글 남기고 하잖아요. 그걸 분석했더니 그래도 메타버스밖에 갈 데가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또 구글도 그렇고 전부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 공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던 다양한 뭐 증가현실, 가상현실, 겨울세계, 라이프로깅 이런 기술들이 소위 디지털 플랫폼과 만나서 생활의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요 이거 쓰고서 보는 거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동안도 쉽게 해결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수준에서 보면요 인간의 이 예민한 눈, 그 다음에 신경계를 속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아니면 웨어러블을 하나 차고 있거나 이게 다 모두 메타버스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 메타버스는 앞으로 더 확장되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확장되냐? 새로운 개인 간의 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NFT입니다. NFT 들어보신 분? 네. 제가 오늘 어느 60대 후반에 그 어떤 사모님을 뵀는데 NFT 꽃사진 찍어서 NFT 올렸더니 하나 팔렸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NFT는요 말하자면 내가 사실 꽃사진을 찍어서요 NFT라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팔면 개인 간 거래로 팔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송금을 하려면 은행이 필요하죠. 그게 아니에요. 개인 간의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NFT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가 이걸 진짜 만들어서 팔았더니요 무려 780억에 팔린 겁니다. 그럼 전 세계 화가들이 다
야, 우리도 해보자. 그러면서 NFT 아트 시장이 열렸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렸습니다. 최근에는 거기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아이템을 야 이거 우리 게임 내에서만 거래하지 말고 NFT로 한번 만들어서 거래해보자. 이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전부 NFT에 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기업 사진도 팔 수 있죠. 디지털이니까 음악 앨범도 팔 수 있죠. 야 그러면 BTS의 사진들을 좀 팔아보자. 되겠죠. 그래서 BTS가 방시혁 대표가 5천억을 NFT에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NFT 아트 하나 볼게요. 이게 시장이 커지니까 원래 미술품 거래 시장의 세계적인 기업이 소더비와 크리스티입니다. 얘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상점을 냈어요. 거래는 이더리움으로 하고 등록은 NFT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인은 따로 가고 메타버스 따로 가고 NFT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지면서 거대한 땅 위에 있던 시장과 유사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더비 크리스티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은 땅 위에 있는 또는 누가 직접 그림만 그렸다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신세계에서 디지털 아트를 판매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린 거죠. 거기서 돈을 벌면 이 회사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없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메타버스의 매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세계 10대 아트 작가, 디지털 NFT 아트 작가 중에 87세 노인 화가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분이 그림 그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무슨 엄청 명작도 아니고요. 그림 한번 보세요.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이 카드 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한 점에 몇 억씩, 몇십억씩 팔립니다. 이유는요, 어떤 콜렉터가, 큐레이터가 밀어준 게 아니라요, 그냥 사람들이 이 그림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메타버스 세계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이게 잘 될까요? 다른 게 있을 뿐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남은 숙제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오프라인 세계에서 화가가 되려면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맞죠? 유명한 화가나 좋은 교육 시스템에서 잘 돈 쓰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잘 나와서 좋은 거 좀 하면요. 또 큐레이터 만나야죠. 갤러리가 찍어줘야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회 시스템이냐? 중앙 통제 시스템이죠. 권력자가 갖고 있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성공해 할 수 있어. 그런데 작지만 그런 게 아니라 NFT에 난 그럼 올렸어. 내가 좋아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 그림 진짜 독특하고 재밌어 하면서 막 경매가 일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부자가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돈을 투자해서 나는 더 나은 세계를 탐험하고 더 공부를 하고 여기 있는 18살 피오시우스라는 작가는요 이런 방식으로 유명해져서 돈도 많이 벌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나이키하고 콜라보해서 자기 디자인한 신발도 한정판으로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엄청 열리는 겁니다. 영국의 한 12살 소년은요 되게 특이한 그림을 그려서 이미 전체 수입이 20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된 사회가 디지털 문명의 특징이에요. 탈중앙화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유튜버 누가 키워요? 구독과 좋아요가 키워요. 어떤 방송통신위원회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다만 인류가 보고 저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통제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왜 유튜브가 큰 힘을 얻게 됐냐?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지금의 자라나는 디지털 세대는 이 문명의 방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걸 보면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더 민주적이고 더 낫고 더 인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중앙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하면서 국경도 없이 서로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건 왠지 그렇게 더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생태계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봉이 김선달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8시까지 끝낼 건데요.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라서 요거까지만 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못생긴 캐릭터를 만든 겁니다. 해상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10,000개를 만들어서요. 다 NFT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가 무슨 롤렉스 시계 넘버 붙은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여기 회사에서 기대하기를 야 이거 되게 유명한 애들이 갖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비싸질 수도 있어. 그리고 뿌린 겁니다. 9,000개를 공짜로 뿌렸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계적인 셀럽, 스포츠 스타 이런 애들이 그걸 사요. 이거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죠. 세계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그거를 자기 SNS 프로필 사진에 걸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하고 싶잖아요. 왜? 부자의 상징이 됐으니까. 이게 작년에 제일 비싸게 팔린 게 126억에 팔렸어요. 저게 내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있으면요. 메타버스 세계 최고 부자. 거기다 보통 뭐 올려요? 페라리 사진 찍어 올리고 롤렉스 사진 찍어 올리고 하는데요. 그건 심지어 가짜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건 촌스럽잖아. 이거는 너무 멋있다고 이 메타버스 세계에 사는 친구들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이 원숭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BAYC라고요.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지루한 원숭이들이 요트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논다 하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 원숭이를 싼 값에 한 30만 원씩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스토리부터가. 그러면서 전 세계에 돈 많은 친구들, 여러분 플랫폼으로 거대 성공한 창업자들, 수조 원을 가진 부자들이 이걸 막 사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126억씩이 안 갔고요. 하나가 최고가가 40억 정도 됐는데요. 근데 이게 전체 시가총액으로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왜? 이게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원숭이를 하나 사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네 맘대로 또 해도 돼.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 아디다스가 이 원숭이를 뜬금없이 한 마리 삽니다. 3억 8천만 원 주고. 그리고는 이 원숭이는 못 바꾸죠. 바꾸면 안 되는데 이 원숭이에다가 아디다스의 옷을 다른 걸 입혀요. 모자도 다른 거, 신발 다른 거. 그러면 3만 개의 원숭이를 따로 만듭니다. 아디다스 원숭이를. 그리고 한 개당 90만 원에 팔았더니요. 딱 1분 만에 다 팔렸어요. 총 매출 275억. 이거 진짜 봉이 김선달 아닌가요? 대신 그걸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그 가격이 유지되고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디버스라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요. 회원들만 들어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게 해주고, 왜? 이거 산 사람들끼리니까. 아이디어도 내게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 아이데스가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다 주는 거죠. 신상품 할인, 그 다음 한정판 너희한테만 팔아, 패밀리 세일은 너희부터. 이거 다 가능하겠죠. 여러분 제가 저것 봐라 하고 아이디어를 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피자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럼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NFT를 10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내가 원래부터 저 피자를 좋아하니까 그거 하나에 50만원, 100만원 하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죠. 항상 살 때마다 30% 무조건 할인, 50% 할인. 신상품 만들었어요. 그러면 추첨해서 시식 공짜로. 그럼 그 가치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커뮤니티에서 투표로 어떤 신상품을 만들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새로운 수법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기획이요. NFT 마케팅 하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메타버스 마케팅 하느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뿐이 아닙니다. 원래 세계에서 마케팅이 제일 앞서간 나라가 나이키와 아디다스죠. 나이키는요. 로블록스에 나이키랜드를 만들고 거기 뛰어노는 애들 캐릭터에다가 신발을 3,000원에 팔아요. 가짜 신발 3,000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진짜 신발을 만듭니다. 이렇게 생긴 신발이에요. 여기 들고 있는 이 신발. 여러분 여기 가상 신발인데요. 가상 신발을 한 켤레에 1,500만 원에 팝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판매를 해?
여러분 AR 필터라고요. 카메라에다가 필터를 하나 보내줘요. 그럼 그 카메라 필터 끼워서 내 신발을 찍죠. 그럼 이 신발이 찍히는 게 아니라 저 신발이 찍혀요. 그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걸어놓고 플렉스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1,500만을 써요. 대신 저와 가장 유사한 신발을 한 개만 제조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신발 한 켤레에 1,500만 괜찮잖아요, 그죠? 제조업이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만나는 거예요. 아디다스도 물론입니다. 90만 원어치 해놓고요. 이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상품들을 다 별도 제작해서 보내줬어요. 실제로 나이키 같은 경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픈런이라고 애들이 밤새도록 줄 서 있다가 조단 농구 한정판 판매합니다. 그러고 뛰어가서 산다 그랬죠? 왜 사는 줄 아세요? 10년을 묵혀두면 한 번도 안 씻고 묵혀두면 그게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런 거 가능하겠죠? 나이키가 뭐라고 발표했냐? 2030년까지 전체 매출에 나이키의 그 어마어마한 매출의 10 내지 20%를 이걸로 하겠대요. 이게 황당한 얘기로 들리지만 여러분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아디다스에서 스피드 팩토리 완전 자동화돼서 로봇이 만드는 신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느냐? 한 모델 갖고 딱 만들어서 이제 왕창 생산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무한정 생산하는 신발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바꿔야 되잖아요. 환장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걸 한 개만 만드는 시스템이라면 제조의 뒷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미국이에요. NFT, 메타버스, 코인의 생태계를 갖고 제조업 혁신까지 다 이끌어가는 건 미국이죠. 우리는 왜 못할까요? NFT는요, 투기 위험성이 너무 높아서 규제합니다. 제가 신한금융지주에 있지만 3회사로 근무하는데요. 다들 컴플레인하는 게 NFT 좀 제발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뭐 하나 조금 냈다 그러면 금감원에서 계속 전화 온대요. 그딴 거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 왜 그럴까요? ICO는 아예 규제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한민국 청년들이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고 죽겠는데 다 미국 가고 싱가포르 가서 하고 있어요. 이미 다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부작용이 너무 두려워서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30년 동안 이게 너무 익숙한 거죠.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야. 선진국이 완성된 것만 베껴 쓰자. 이 기본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그 규제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옳습니다. 피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면 이 새로운 생태계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진짜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 주려면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나이키랜드도 생기고 아디버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요, 가상의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 제일 유명한 게 더 샌드박스고요. 여기 가게들이 많아지니까 그 가게 옆에 있는 땅은 또 땅값이 올라요. 부동산처럼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 기술이 발전하니까 생태계가 넓어진대.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도시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도시 인프라를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디지털 도시에서, 메타버스에서 라이트를 딱 누르면 실제 오프라인의 도시에 가로등이 쫙 켜지게. 전력, 뭐 이런 거를 거의 20년 전략을 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두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 맨날 그런 얘기하죠. 왜 우리는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이 없는 거야? 왜 우리는 페이스북 같은 거 못 만들지? 우리 싸이월드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조금만 크려 그러면 잡아다가 족쳐서 규제하기 때문에. 생각의 파일을 다른 쪽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메타버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하는 것도 메타버스구나. 그걸 조금 더 아이들이 더 기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 제페토니, 로블록스 이런 거구나. 그럼 나도 들어가 보자. 걔들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상점도 가서 구경하고 모르겠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코인도 사보시고요. 자, 코인 나 사본 거 있다. 코인 사신 분, 뭐 이더리움이 됐건 뭐 플레이트이 됐건 이런 거 사봤다 하시는 분,
경험을 안 하니까 그게 위험한지 좋은지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꼭 한번 사보세요. 아니 뭐 1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나 그렇게 장이 없겠죠? 그럼 NFT 나는 사봤다. 여러분 NFT를 하나 사거나 내 사진을 하나 NFT 등록하려면요 꽤 복잡합니다. 코인 거래소에 가서 코인을 사와야 되고요. 그 코인을 갖고 내 지갑을 따로 만들고 그 지갑으로 NFT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블록체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요 코로나 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정부 도움이나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초기에 야 거기 확진자 있어 없어? 이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강남역에 가서 애들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있나 없나? 강남역만 치면 이렇게 딱 뜨게. 그러면 이거 이틀 만에 만들었대요. 이틀 만에 어떻게 만들었어? 누가 메르스 때 만든 오픈소스 가져다가 수정만 해서 만들었어. 여러분 같으면 절대 바뀌지 않겠다. 투자하시겠습니까? 혁신을 늘 추구하겠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최근에 메타콩즈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것도 할 수 없이 싱가포르 가서.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학습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식을 계속 학습해야죠. 하지만 50%는 스스로 지식을 검색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로 해졌습니다.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이제 표준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요. 기계과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모르는데 괜찮냐? 교수님 몰라도 된대요. 자기가 알파고 소스 갖다가 막 커뮤니티 묻고 지식 흡수해서 하더니요. 지금은 의대 선생님들하고 이 폐기종 진단하거나 심근경색 진단하는 프로그램 짜고 있어요. 이게 기계과예요? 컴퓨터과예요? 아니면 의대예요? 제가 이래서 문이과가 의미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많이 키워줘야 그게 우리 문명의 근간이 돼야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먼저 해야 한다. 이게 디지털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실력을 키우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이게 챕터 한 1이었습니다. 그 뒤에 소비자가 왕이 된 세상이니까 소비자의 팬덤을 키워라 하는 얘기가 또 가득 들어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유튜브 세계 조회수 1위가 우리나라 이 아기상어예요. 100억 뷰를 7초로 넘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거 누가 고객이냐? 퓨어 사피엔스. 진짜 애기들이 보는 거거든요. 아무 교육도 안 받는 애들이. 그럼 경쟁 기업은 누굴까요? 디즈니입니다. 그죠? 애니메이션의 뮤직비디오니까. 근데 왜 애들이 엘사 겨울왕국을 안 보고 이걸 볼까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저 확산의 과정을 볼 때 정말 엄청난 팬덤이 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여러분 동남아의 인구 분포는 20대, 30대가 훨씬 많죠. 네. 이 아이들은요 유일한 문화적 기구가 폰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뭘 보고 있느냐? 한국 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 시장이 웹툰입니다. 여러분 웹툰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시장이 됐어요. 만화일 때는 우리가 국제적인 게 없었죠. 그런데 웹툰이 되면서 어떤 룰을 적용했냐? 제가 아까 말한 탈중앙화 룰을 적용했습니다. 기성작가고 유명작가고 다 필요 없고 조회수 1등이 1등입니다. 이 오로지 공정한 경쟁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작가들이 막 쏟아들어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터진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열광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일본 시장의 70%도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걸 담당한 게 카카오 웹툰과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었죠. 이게 세계 100개국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파력이 무서운 게 웹툰이 성공하면 전부 넷플릭스가 투자해서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옥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요 웹툰의 인기를
인기에 힘입어서 넷플릭스 출시되자마자 1등을 찍었던 작품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가가 돈을 많이 벌겠죠. 네이버 웹툰에서 작년에 돈을 제일 많이 받은 작가가 124억을 받았고요. 그게 저작권료 제외한 거니까 한 200억씩 버는 거예요. 그 작가가 요새 뭐 하고 있냐면요. 스토리 작가, 캐릭터 작가, 디자인 작가 따로따로 팀을 만드는데 다 억대 이상의 연봉을 줘요. 대한민국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스토리 작가로 하겠다 그래서 20대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았나요? 옛날에 만화가 된다 그러면요. 50만 원 받고 10년 동안 봉사해야 한 번 데뷔할 수 있어요. 이게 중앙 통제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게 뭐냐? 지금 전 세계 MZ세대, 특히 G세대 이들이요 대한민국 문화에 열광합니다. e스포츠 게임이에요. 프로게이머 세계 최고는 대한민국 페이커예요. 뭐 인기가 날로 더 심각하게 좋아요. 이번에 그 중국 프로 구단에서 연봉 250억 줄게 제발 좀 하라 그랬어요. 내가 국익을 위해서 SKT에 남아있습니다. 드라마, K-팝, 여러분 BTS에 아무리 우리가 조회를 많이 해도요 우리 꼴랑 6위예요. 다른 나라들이 BTS를 훨씬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 상상을 해보세요. 메타버스라는 공간은요 금융거래를 하든 아이템을 팔든 국경이 없습니다. 다 가능하죠. 그게 두려워서 우린 다 막아놨는데 대한민국에 음원을 팔든 드라마를 팔든 뭐를 팔든 우리나라가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원숭이 되게 희한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오징어 게임 되게 히트하고 여기 복장이나 그 사람들 캐릭터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만약 그 450명 6명의 출연자를 기반으로 NFT를 우리가 미팅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전 세계가 NFT에 진짜 인기 있는 종주국은 한국이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메타버스 생태계가 넓어지면 전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할 겁니다. 아기상어 아이템도 팔고요. BTS 아이템도 팔고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거래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제조업과 개도국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다 돼버렸는데 그 엄청난 저력을 이젠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으로 확산하자는 거죠. 왜 삼성은 471조고 애플은 3274조일까? 여러분 기술은 삼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취한 거예요. 1등만 하자. 더 나은 숫자를 만들자. 근데 뭘 못했냐?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죠. 애플은 이어폰 하나에 25만 원, 30만 원에 팝니다. 근데 그거 사겠다고 줄 서가지고 샀다고 눈물을 흘려요. 원가 10,000원이에요. 자기도 밝혀요. 그걸로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근데 왜 그럴까요? 느낌적인 느낌이 다르대요. 애플을 하면 너무 좋아. 자, 그럼 삼성이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작년에 IT 모바일 부문, 소비자 가전 부문, 우리는 어떤 물건을 팔 거야로 사업부를 만들었던 걸 통합해서요. 여러분 황당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사업부, DX 사업부. 제품 경험 판매 사업. 여러분 경험을 어떻게 팔고 경험을 어떻게 개발하죠? 근데 그걸 애플과 테슬라가 하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새로운 기준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애플이 그런 걸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 US 뉴스 발표 세계 강대국 8위. 이 앞에 있는 7개의 모든 나라는 1900년대 초반 식민지의 빨대를 꼽아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던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 유일하게 35년간 식민지로 빨대를 꼽혀서 빨렸던 나라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셨어요. 이 기적 같은 힘의 원천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우리만 성공한 이유.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저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없을까요? 제가 소개는 지금 할 수 없지만 많은 데이터가 우리 아이들도 미칠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만 모아서 새로운 룰에 따라 적응하면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열광하게 만들고
그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세상만 열어간다면 대한민국이 더 멋진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아니 근데 애기들의 마음을 흔드는 유튜브 조회수 1위, 세계 최고의 가수 1위, 드라마 제작 1위, 웹툰 1위, 컨텐츠에서 정말 국경 없는 컨텐츠에서 저걸 했다 그러면 앞으로 제조업, 금융 못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청산 포럼에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기적을 만들어진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를 잘 이해하셔서 또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정말 멋진 나라로 또 한번 여러분이 만드신 그 탄탄한 멋진 선진국 위에 정말 세계가 부러워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열어주신 최정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준비된 시간은요 회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분이 재능 기부 연주를 해주실 건데요. 그 첫 번째로 고학찬 전 예술의 전당 사장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ove is a many splendor thing. It's the April rose that only grows in the early spring. Love is nature's way of giving reason to believe in the golden crown that makes a man a king. Oh, son high and windy, in the morning mist, two lovers kissed and the world stood still. Then your fingers touched my soul and heart and taught it how to sing. Yes, love, a many splendor thee. 브라보.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